한국의 작은 동네 파출소 앞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외국인 남성이 중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 해병대 출신 존 피터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그가 왜 한국 땅에서,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총을 들고 적을 제압하던 해병대원이 총 없는 평화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지켜나가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 미군 전진 기지에서 새벽 4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피터슨, 오늘도 순찰 나간다. 23 존 피터슨 상병의 눈은 이미 오래전에 잠을 포기한 눈이었습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출신인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로버트 피터슨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어머니 메리 피터슨은 지역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아, 꼭 군대에 가야 하니? 대학 진학은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존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싶다고요. 하지만 전쟁터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영웅적인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순찰,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 그리고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동료들. 처음 몇 개월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감정을 차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마이크 존슨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마이크는 텍사스 출신으로 존의 룸메이트였고 가장 친한 전우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5살 딸 에밀리를 고향에 두고 온 마이크는 항상 가족 사진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존, 나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뭐 하고 싶은데? 사라랑 에밀리랑 공원에서 피크닉 하고 싶어. 총소리 없이 새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말이야. 에밀리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것도 보고 싶고. 마이크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이 끝나면 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내와 함께 바닷가 여행을 가고, 작은 목장을 운영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때?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마이크처럼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이나 구체적인 꿈이 없었습니다. 글쎄, 부모님이랑 시간 좀 보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대화를 나눈 지 사흘 후, 마이크는 급조 폭발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상적인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존이 마이크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내와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라야, 에밀리야. 아빠는 너희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곧 돌아가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존의 마음 어딘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영원히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존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과 농담을 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마이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마이크가 죽고 자신이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4살 데이빗 리라는 동료가 저격수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존은 그를 의무병에게 데려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데이빗은 존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미안해. 데이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받고 너무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2003년 본국으로 돌아온 존은 더 이상 예전의 존이 아니었습니다. 제대 후 고향 디트로이트로 돌아갔지만 민간인으로서의 삶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존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속에서 존은 마이크와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왜 자신을 두고 갔냐고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소음에도 바닥에 엎드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존, 괜찮니? 요즘 너무 이상해. 어머니 메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동료들의 죽음이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기계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려 주저앉거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들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졌고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야만 잠들 수 있었고 술을 마셔야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존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 존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재향군인의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난 28살 김미나라는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였습니다. 미나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퇴역 군인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조부모가 있던 미나는 전쟁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존 씨,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미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존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살아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마이크는 가족이 있었어요. 데이빗은 의대 진학 꿈이 있었고요. 저보다 훨씬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 돌아온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나와의 만남은 존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미나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요? 제 가족들도 있고 당신에게는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너무 많은 기억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2007년 인천공항에 도착한 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만났던 한국계 군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나의 가족들은 존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나의 아버지는 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존,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죽은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 하지만 존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미나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청소나 간단한 업무를 도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존과 미나 부부는 파출소 앞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원 순찰대 모집합니다. 함께 우리 동네를 지켜요. 존, 우리 동네 자원 순찰대를 모집한다는데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때요? 존은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적의식 같은 것이 꿈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병대에 입대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존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파출소에서 자원봉사를 해볼까 해. 미나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존은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존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로 자원 순찰대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준비해온 한국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원순찰대 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 괜찮습니까? 박성호 경사는 존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25년간 경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외국인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외국분이시네요. 한국말 잘하시는데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존은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 와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도움 주고 싶습니다. 박성호 경사는 존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봉사 정신이라는 것을. 좋습니다. 환영해요. 간단한 서류 작성부터 시작하죠. 존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찰 경로, 주의사항, 비상 연락망 등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경찰들이 총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경사님, 총은 어디에 있나요? 총이요? 아, 파출소 금고에 있어요. 평소에는 안 가지고 다녀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항상 총을 차고 다니는 것이 당연했고 시민들도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무기 없이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범죄자들은 어떻게 제압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화로 해결돼요. 물론 위험한 상황도 있지만 생각보다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는 특히 평화로워요. 박성호 경사의 설명을 들으며 존은 자신이 알고 있던 치안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순찰은 박성호 경사와 함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순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별일 없으시죠? 박성호 경사가 길 가던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이구, 박 경사. 고생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김순자 할머니는 존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 자원순찰대로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동네 지키는 일 도와주신대요. 할머니는 존을 보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이구, 고맙기도 해라. 외국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존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방인을 경계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의 서툰 한국어에 할머니는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존은 혼자서도 순찰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학교 앞이나 상가 지역을 돌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키 크고 외국인인 존을 무서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앞에서 순찰을 서던 존은 넘어진 8세 이지민이라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존은 서툰 한국어로 물으며 아이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해둔 구급상자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픈가? 미안해. 곧 나을 거야. 괜찮아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커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존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멀리서 왔어. 너희들 지키려고 왔어.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존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전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상 적을 찾고 경계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보호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존은 더욱 열심히 순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길을 잃은 어르신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무거운 짐을 든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78세 최병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어느 날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것을 존이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존이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며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가? 군인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지금은 이 동네 자원순찰대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젊은이야. 옛날에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때도 자네 같은 젊은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줬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존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개월 후 동네 사람들은 존을 우리 동네 미국 형님 또는 존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존을 보면 달려와서 안겼고 어르신들은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존이 지나갈 때마다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존 형님.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우리 동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존 아저씨, 오늘도 순찰 나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존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생존이 목적이었고 적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존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요? 내가 왜 살아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왔는지. 마이크가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었어. 총 없이도, 전쟁 없이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 말이야. 미나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남편이 드디어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존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마이크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 너 이제 진짜 새소리만 들리는 곳을 찾았구나. 나도 너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야. 데이빗도 나타나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지키려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 사람들이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말이야. 그가 알던 강함의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자원 순찰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존은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순찰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용돈 내놓으라고 했잖아. 15살 김태현이라는 중학생이 9살 박준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존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만해. 왜 작은 아이를 괴롭히니? 존의 큰 키와 위압적인 모습에 중학생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 당신과는 상관없잖아요. 그 순간 존의 머릿속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위협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하지만 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관 있어. 너희들도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야. 존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인 그가 중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연아,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잖아. 그리고 준호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야. 왜 서로 아프게 하니? 김태현은 당황했습니다. 어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화나는 일이 있었구나. 이야기해 볼까? 존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매일 싸우세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런데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질투 났어요. 준호도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우리 집도 어려워요. 아빠가 일을 못 찾으셔서 엄마가 매일 걱정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그 순간 존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가 상처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괴롭히는 아이도,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도 모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 모두 친구가 되자. 혼자 아프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그날 이후 존은 학교 앞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파출소의 허가를 받아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 경사가 존에게 다가왔습니다. 존 씨, 요즘 학교 앞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이들 괴롭힘 신고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가요?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는, 특히 군대에서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성호 경사는 감동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25년 경찰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파출소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존 씨, 큰일 났어요. 동네 편의점에 흉기 든 강도가 들었대요. 존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28세 이민수라는 남자가 칼을 들고 편의점 사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최영수 씨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빨리. 박성호 경사가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거기 그만하고 나오세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꺼져.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때 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말렸지만 존은 천천히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존이에요. 이민수는 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너 누구야? 경찰이야. 아니에요. 저는 이 동네 자원순찰대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존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도 없고 가족도 떠나갔고. 이제 정말 끝이야. 이민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존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절망을 겪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존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모두가 도와줄게요. 이민수는 결국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존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존은 이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간 전우들을 안아주듯이. 사건이 해결된 후 박성호 경사가 존에게 물었습니다. 존 씨, 무서우셨을 텐데 왜 무릎을 꿇으셨어요? 존은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 경사님, 저는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강한 것이 좋은 거라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총이 없어도 평화를 지키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요. 박성호 경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말없이 평화를 지키고 있었어요. 전쟁보다 더 어려운 평화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존은 미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왜요? 마이크와 데이빗, 그리고 죽어간 모든 전우들이 꿈꿨던 평화를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미나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존은 꿈에서 마이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존, 너는 이제 진짜 평화가 뭔지 알겠구나. 응, 마이크. 평화는 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어. 그래, 그게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존은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동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가고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상점 주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평화였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다가왔습니다. 존 씨, 오늘도 순찰 나가시죠? 네, 박 경사님. 오늘도 우리 동네를 지키러 가야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우리 동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존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웠지만 한국은 말없이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존 피터스는 지금도 그 동네에서 자원순찰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보면 달려와 안기고 동네 사람들은 존 형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존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평화를 지키는 하루가 되자. 전쟁터에서 총을 들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어르신들을 부축해드립니다. 적을 향해 겨누던 눈으로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살핍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지난 지금 존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고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이 찾은 답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가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오늘도 한국 어딘가에서 존 피터슨은 작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요?